한국 역사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사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 지난 2001년 국사편찬위원회는 7,000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미국 국가기밀문서를 확보한다. 기증자의 이름을 딴 돈 오버 더 포 자료.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이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밝혀주는 문서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 안에 지금까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던 문서들이 있었다. 30년 전 부산의 한 대학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 그것이 어떻게 엄청난 시민 항쟁으로 번져갔는지를 알고 있는 미국의 기밀 문서. 이 문서들이 담고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국립부산대학.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하는 건물이 한 켠에 서 있다. 11.6 기념관. 맞은편 구석에 세워진 표지석만이 겨우 의미를 짐작케 할 따름이다. 하지만 30년 전 바로 이곳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다. 1979년 10월 15일 도서관이 있던 이곳에서 당시 집권하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 정부와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던 강압 통치를 비난하는 유인물이 뿌려진다. 오전 10시 이곳에 모여 함께 반정부 시위를 하자는 호소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뿌리면 어쩌면 뿌리다가 잡힐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게 과연 그 도서관 앞에 모이기로 했는데 도서관 앞에 직결조차도 할 수 있을까? 이럴 정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시위를 계획했지만 그러나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유인물은 받았는데 저한테도 유인물을 받았는데 다 내부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 나가자 그러면 무조건 나가는 상황인데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또 다른 시위가 급박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그다음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의식들이 막 퍼져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3명이 급하게 모였죠. 그래서 그럼 어쩔 거냐. 그러면서 그러면 내일 다시 이걸 조직을 하자. 그때 이제 두 팀이 파악이 된 거죠. 그야말로 급조된 시위. 서막은 그렇게 열렸다. 이튿날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100여 명이 강의실 건물을 뛰쳐나왔다. 학생들이 점점 가세하면서 상대 건물을 지날 때는 어느새 숫자가 200명으로 늘어났다. 도서관으로 모인 시위대는 500명을 넘었다. 10시쯤 되니까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가 놀래가지고 이제 뛰어 올라가니까 상대에서 그 정광민이가 그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선언문을 준비해 와가지고 이렇게 낭송을 하고 상대생들을 끌고 이제 걸로 이제 미라보 다리 걸로 해가 건너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그 광민이가 자유라고 쓴 그걸 봤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지목한 학생들은 유신 헌법 철폐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며 캠퍼스를 돌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나온 학생들이 공대 건물을 지나 운동장으로 내려올 즈음 시위대는 2,000명으로 불어났다. 도서관 앞에서 모여서 학교를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정문 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밑도 끝도 없는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은 서로 어깨를 걸고 하나로 엉켜 대학 정문 쪽으로 향했다. 시위대는 언제라도 학교 밖으로 나갈 기세로 가로막는 전투경찰과 투석전이 벌어졌고 이내 경찰은 인내력을 잃고 만다. 경찰의 해산작전이 시작되고 처음 치료탄을 본 학생들은 혼비백산 흩어졌다. 경찰들이 운동장으로 올라오면서 체류탄을 쏘고 백북을 쏘고 체류탄 애들 처음 맡아본 거죠. 기술 촉복했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좀 적극적인 진압을 하니까 이제 이 밀려가지고 저기 운동장 쪽으로 다시 가서 운동장 쪽에 가서 그땐 규모가 커졌죠. 그랬다. 경찰의 섣부른 진압작전은 학생들을 자극했고 도서관에서 다시 모인 시위대는 운동장을 거쳐 다시 교문 쪽으로 내달렸다. 4,000명으로 늘어난 시위대. 경찰은 이제 역부족이 되고 말았다. (10월 16일) 부산대학에서 일어난 학생 시위는 이렇게 시민들 속으로 번져나갔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 오히려 가슴이 오히려 뭉클하면서 뭔가 확 터지는 함성도 저도 같이 들었지만은 확 뭐가 막혔던 게 터지는 것 같은 시원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구나.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 동서냉전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던 당시 미국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휴전 상태로 북한과 직접 대치 중인 한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더없이 중요한 대상이었다. 미국 정부의 정보 활동을 담은 기밀 문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이렇게 비밀이 해제된 기밀 문서 가운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문서들이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 70년대 워싱턴 포스트의 한국 특파원을 지낸 돈 오버도퍼가 자신의 저서를 집필하면서 공개를 요청해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낸 자료들이다. 오버도퍼 자료 속에는 1970년대의 한미 관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내셔널 아카이브즈라든지 또는 대통령 도서관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이 오버도퍼 문서 안에 있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000장이 넘는 이 문서들 가운데 미국 정부가 그때 한국의 부산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료가 들어있는 것이다. 1979년 10월 18일 주한미국 대사관이 워싱턴의 국무장관에게 보낸 3급 기밀문서. 긴박한 상황에 대한 보고 뒤에 대사관 나름의 의견을 곁들이면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국회 제명과 같은 한국의 비민주적 정치 상황을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도시 부산에서 발생한 시위. 미국은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원인을 간파해냈을까? (10월 16일) 부산대학에서 일어난 학생 시위. 그러나 처음부터 학교 밖으로 나갈 계획을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 그 당시 한 3명이 모여서 판단한 수준은 학내 시위를 하는 거였거든요. 갑자기 500명으로 늘어나고, 스크럼 짜자마자 몇천 명으로 늘어나 버리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 버렸다고 보셔야죠. 제일 먼저 학교 밖으로 나간 시위대는 남쪽 출입문인 구 정문 옆 담장을 허물고 주택가를 지났다. 335 골목을 빠져나온 학생들은 큰 길을 따라 시위대를 형성하면서
동네 온천으로 유명한 온천장을 지나 사람들로 붐비는 금광원 방향으로 향했다. 비슷한 시각, 부산대 정문 쪽으로 나온 천여 명의 학생들은 골목길을 지나 간선도로인 산업도로에서 대열을 만든다. 당시 학교를 빠져나온 시위대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이 두 번째 대열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시민들과 맞닥뜨린다. 그 뭐 시민들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부 뭐 박수치고 격려하고 버스 안에서 난리였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차를 내리고 같이 합류하고. 이 두 번째 대열도 방향은 온천장이었다. 그러나 간선도로였던 만큼 경찰이 온천장 입구 쪽에 방어선을 구축했고 이곳으로 몰려온 학생들과 충돌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방향을 돌려 첫 번째 시위대와 합류했고 규모는 더 커지고 만다. 더구나 세 번째로 진출한 학생들이 뒤이어 같은 길을 따라오다가 경찰 저지선을 피해 또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된다. 두 번째 대열을 흡수한 첫 번째 시위대는 간선도로를 피해 주택가를 지나 3km가량을 행진해 나갔다. 자연스럽게 큰 길로 나오게 된 시위대는 교차로에서 경찰과 부딪히지만 투석전을 벌인 끝에 저지선을 뚫고 4km 거리를 더 행진한다. 하지만 그곳에는 당시 군부대가 있었고 그 앞을 지키던 경찰과의 격렬한 충돌로 더 이상은 나가지 못하고 만다. 그 무렵 세 번째 학생 대열은 앞서가던 시위대 일부와 결합해 주택가와 시장이 있는 동네 경찰서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경찰서 바로 앞까지도 별탈 없이 지나던 시위대는 서면으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인 교대 앞에서 가로막힌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학생 시위. 이런 상황을 줄곧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다. 바로 미국이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 글라이스티는 이 같은 움직임을 즉각 본국에 타전한다. 그러면서 당시 한국 정부는 외면하려 했던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정확히 지적한다. 그동안 한국에서 벌어졌던 대학생 시위와는 다른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사실 1979년 가을이 되면서 유신 통치에 반발하는 대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부산만큼은 예외였다. 유신대학. 부산대 학생들이 자괴감 속에 부르던 별칭은 그래서 붙여졌다.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크게 데모에 같이 참여를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봤고 사실은 부산대학교에서는 잠잠하고 데모를 별로 안 했던 그런 학교니까. 그랬던 부산에서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몰고 올 엄청난 파장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리라. 시위를 준비했던 학생들조차 계획하지 않았던 대학생들의 거리 시위. 경찰의 잇따른 진압작전은 오히려 시위대가 부산의 도심 한가운데로 집결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만다. 시내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시청 건물 앞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민들과 섞이기 시작한다. 속속 도착한 학생들이 불과 몇백 미터 거리를 사이에 두고 백화점이나 유명 상가 건물들을 중심으로 모여 구호를 외치고 나섰다. 어느새 광복동 중심가에는 시위대 규모가 2,000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오후 3시가 지날 즈음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까지 합세한 시위대는 시청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시청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진압작전에 들어갔다.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경찰의 작전은 그러나 이번에도 예측이 빗나가고 만다. 그렇게 강경하게 경찰들이 많이 나와서 그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거는 저도 본 적도 없고 뭐 하여튼 그런 상상도 못했고 그렇게 쫓고 쫓기고 막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죠, 사실은. 오후 4시를 지나면서 경찰과 쫓고 쫓기는 게릴라식 시위는 상가 지역을 벗어나 근처의 은행과 기업체 사무실들이 있는 지역으로 확산된다. 이렇게 퍼져나간 시위대 규모는 오후 5시 무렵에는 2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불어난다.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쫓기던 학생 시위대가 어떻게 이렇게 규모를 키웠을까? 먹자 골목부터 시작을 해서 포장마차 하시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먹을 것도 일부러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빈도수가 점차점차 이렇게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힘이 되었죠. 야,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은 분들하고 마음이 똑같구나. 처음엔 대학생들만의 구호로 시작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시위대에 합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운동이 아닙니다. 시민운동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도저히 이건 인간 사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을 그 시기에 11.6일 난 거예요. 부산에서 발생한 학생 시위에 일반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유례없는 사태. 주한미국 대사관은 그간의 정보를 종합한 분석 보고서를 본국으로 타전한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로 지탱하고 있던 박정희 정권의 강압 통치에 대해 광범위한 반발 심리가 퍼져 있다는 것. 여기에 국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좌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YH 노동자 강제 진압 사건과 당시 야당인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시킨 사태 등을 적시해 놓았다. 이 같은 사건들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민심 위반 현상을 가속화시켰다고 본 것이다. 정치적인 사건으로는 김영삼 야당 총재의 제명 사건 등이 직접적인 또 도화선도 되고 또 이 유신 독재가 워낙 심해가지고 이 성냥만 끄어대면 불이 질러질 정도로 부산 시위가 일어나기 불과 2달 전 사업주의 부당폐업 조치를 처리하라며 YH 무형 노조원들이 신민당 당사에서 며칠째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야당인 신민당 측이 농성 장소를 제공해 준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 야당 당사에 난입해 강제로 해산시켜버리고 만다.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1명이 숨지고 야당 당직자와 국회의원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YH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국회에서 야당인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시켜버린 것이다. 김영삼 총재가 미국의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즈에 가졌던 회견 내용이 9월 16일 기사화된 것이 발단이었다. 여기에서 김영삼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미국 정부에 대해 민심이 떠난 소수의 독재 정권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다수의 국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집권 여당은 국기문란 차원에서 이를 문제 삼았고 급기야 국회의원직 제명을 통해 그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 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국회 차원에서 다수결로 정해진 일이라며 관련을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미국의 생각은 달랐다. 제명 사태가 벌어진 10월 4일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긴급 전문을 받은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다. 이날 카터 대통령의 안보 담당 보좌관인 브레진스키에게 보고된 비망록을 보자 야당 총재 축출이란 제목의 이 문서는 한국에서 벌어진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국회 제명 사태가 인권 문제는 물론이고 체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명 사태 발생 직전까지 여러 날 동안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경고를 끊임없이 했다고 밝히고 있다. 벤스 국무장관과 홀브르 국무차관보는 미국 현지에서, 글라이스틴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에서 그 역할을 도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국회의원 제명 사태, 그것도 야당 총재를 겨냥한 이 사건은 마침내 미국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몰고 만다. 주한미국 대사의 본국 소환 조치였다. 직접적인 외교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을 문제 삼아 이런 외교적 수단을 사용한 미국. 내정 간섭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같은 강경 조치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결국 핵무기 개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뭐랄까 불신, 분노는 이제 극에 달하 있었고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가 핵의 어떤 그 무한 경력 시대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에 대한 그러한 불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그 김영삼 총재의 제명에 대한 미국의 어떤 강경 대응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던 야당 총재 김영삼에 대한 국회 제명 사태는 경제난으로 쪼들리고 있던 시민들의 불만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했다. 10월 16일 오후 6시 부산시청을 중심으로 번져가던 시위는 매일 이맘때면 거리에 흘러나오던 국기 하강식 음악 소리와 함께 잠시 멈춘다. 애국가였다. 그 순간만큼은 쫓아오던 경찰도 쫓기던 시위대도 모두 숙연해졌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어디선가 절규하듯 반주도 없이 애국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애국가와 함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시민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퇴근길의 직장인들은 집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걸었다. 저녁 7시 무렵 부산시청으로 이어지는 중앙로 6차선 도로는 5만여 명의 인파로 넘실거렸다. 시민들하고 똑같이 뭐 감동을 감격에 젖어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그런 구호, 특히 유신 철폐, 독재 타도 구호를 외치고 돌아다니는 이것만 해도 기뻤으니까. 밤이 되면서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된다. (10월 16일) 밤 8시 상황을 관망하던 경찰은 어둠을 이용해 시청 쪽으로부터 대대적인 진압작전에 돌입한다. 한꺼번에 몰리는 입장에 서게 된 시위대는 마침내 폭발하고 만다.
제일 가까운 경찰 파출소를 시작으로 시위대는 닥치는 대로 부수고 불을 지른다. 이날 밤 시간에만 11곳의 경찰 파출소가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물론 시민과 학생 상당수가 다쳤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의 부산 시위 분석 보고서. 여기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소요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산과 같은 시위 사태가 전국에 걸쳐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데는 주한 미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한 꾸준한 정보 수집 활동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한국의 정치 상황과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 그 중심엔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있었다. 취임 이전부터 도덕적 가치를 기치로 내세운 카터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인권 회복과 정치적 자유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냉전 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독재 국가라도 미국 편에 쓰기만 하면은 된다라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게 70년대, 60년대, 70년대를 넘어오면서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단기간에는 미국의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독재 국가를 계속 지원함으로써 혹시 그 독재 국가가 망하게 되거나 할 경우에 그 일어나는 반미 감정,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의 국가 이익을 해친다라는 이제 판단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대표적인 독재 정권으로 지목했던 한국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다. 1979년 6월 29일 늦은 저녁, 한국에 도착한 카터 대통령은 그 즉시 헬기를 타고 주한 미군 기지로 이동해 첫날 밤을 보냈다. 혈맹으로 통할 만큼 밀접했던 한미 관계의 통념과는 사뭇 다르게 당시 카터는 한국의 정부 측 인사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렸다. 사실 정상회담을 훨씬 먼저 많이 원했던 거는 박정희 정권이었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정권의 정통성을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을 일종의 레버리지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계속해갖고 방한하기도 전에 그 인권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시화 조치를 보여달라. 이제 계속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가시적인 인권 회복 조치를 끌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카터 행정부가 이처럼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었던 데는 주한미군 철수론이 배경에 있었다. 북한의 공산 정권이 언제 다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던 한국 정부. 국가 안보의 핵심 전력을 맡고 있던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위협은 박정희 정권에게 어떤 식으로든 타협과 양보를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인권 문제만 하더라도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는 것보다는 주한미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잣대로 해서 한국에 대해서 뭐 정치범을 결국 뭐 풀라든가 등등 하는 어떤 일종의 그 바게닝 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다음 날 오전에 의례적인 전체 회담에 이어 오후에 열린 단독 정상회담에서 카터는 이 같은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박 대통령을 압박한다. 2급 기밀문서로 분류된 박정희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의 청와대 단독회담 비망록.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핵심 전력인 이사단과 한미연합세의 유지는 물론이고 미국의 해구산 정책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또 주한미군의 규모를 조정할 경우 한국 정부가 사전 협의를 원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카터 대통령은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미국 의회 등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긴급조치 구호의 해제와 함께 구금된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조목조목 요구했던 것이다. 통상적인 국가 원수들 사이의 회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미 2사단, 연합사, 해구산, 그것은 동맹의 3대 요소입니다. 당시에 한국을 지켜줄 미국의 가장 중요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세 부분들이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딱 말이 끝난 순간에 바로 인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내가 만약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카터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을 안 들어준다면 앞부분 바로 그 중요했던 한반도 방위에 관한 문제들도 같이 카터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바로 이제 연계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인권 문제에 대한 카터의 고집스러운 행보는 당시엔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정치 상황에는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카터가 미국으로 돌아간 지 넉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부산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부산에서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지 이틀째. 첫날 시위가 일어난 부산대학엔 휴교령이 내려졌지만 20km가량 떨어진 동아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오전 10시 법정계열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내 시위가 시작됐고 정오를 지난 무렵에는 2천여 명의 학생들이 경찰과 대치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인다. 전날 부산대와 도심 시위 소식이 학생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가면서 이들도 학교 밖으로 진출하고 만다. 17일 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아대학을 비롯한 다른 대학교 학생들이 어쩌면 좀 더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일종의 뭐 경쟁의식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16일, 17일은 정말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막 할 수 있었고. 오후 6시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한 시민들이 부산 도심에서 다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남포동 극장계에서 시작된 시위는 길 건너편 자갈치 시장으로 이어졌고 국제시장과 주변 상가로 범위를 넓혀간다. 경찰의 타격으로 흩어졌던 첫 번째 행렬은 부산역 쪽으로 움직이면서 짓밟힌 감정을 파출소 습격으로 표출한다. 4km쯤 떨어진 동부경찰서까지 큰 길을 따라간 시위대는 경찰 방어선에 가로막히자 길을 뒤돌리면서 언론사와 관공서를 대상으로 잇따라 투석전을 벌인다. 동아대 방향으로 밀려난 두 번째 시위대 역시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폭발한 정부에 대한 반감을 여과 없이 분출한다. 이날 밤 시위대의 습격을 당한 시설은 경찰 파출소만 21곳에 이른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폭발하게 했을까? 시위대는 줄곧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쳐 불렀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 말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지만 현실의 상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의미를 띠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애국가를 부르며 꿈꾸던 희망은 다름 아닌 자유민주주의였다. 단순한 시위나 소요 사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민주항쟁이었던 것이다.
6, 70년대 경제 성장을 기치로 고도 성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이 같은 성과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원죄를 덮어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런 그를 지금은 국민들이 독재자라는 비난과 함께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꼬여버린 실타래는 어디서부터 엉키게 됐을까? 독재 타도의 함성이 부산 시내를 뒤덮은 날로부터 정확히 7년 전 1972년 10월 17일 박 대통령은 전국에 기업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과 대통령 간선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유신 쿠데타를 단행한다. 북한의 침략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당시 미국은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동서냉전이 해빙 무드로 나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다. 유신헌법, 공표 사흘 전 주한미국 대사관에서는 계엄령과 정보교체라는 제목의 전문을 본국에 타전한다. 하비브 주한미국 대사는 김정필 국무총리에게 유신 조치의 필요성과 한국 정부가 내세운 명분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다. 이후 카터 행정부에서 국무차관을 맡게 될 하비브는 같은 날 보낸 또 다른 보고서에서 박정희를 강하게 비난한다. 미국이 국가 권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해온 여러 요소들, 특히 찬반으로 갈리면서도 논쟁과 타협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폐기해버렸다고 신랄하게 평가한다. 유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역행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생존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후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모르지만 과연 유신을 통해서 생존권이 무엇이 나아진 것인지 정말 물을 수 있는 것인데, 실타래는 거기서부터 꼬이고 있었던 것이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고민, 진리만을 쫓는 국제위기 무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카터 행정부의 미국은 그랬다. 미국의 이 같은 고민은 야당 총재의 제명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다 분명히 나타난다. 때문에 만약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면 한국의 정정에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제 글라이스틴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워싱턴에서도 이제 그런 전문을 보고를 받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도 어쨌든 최종적인 정책 방향은 미국이 그럴 위험이 있다. 특히 한국 정정에 걸려 들어갈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더 이상의 인권 문제가 한국에서 인권이 훼손되는 건 방지해야 된다. 미국의 고민과 결단을 짐작케 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제명 사태에 항의해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던 미국은 2주쯤 뒤 소환 조치를 풀면서 국방장관이 직접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도록 한다. 브라운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식 언급할 경우 사태가 악화될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그 때문에 많은 자제를 해왔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브라운 장관은 또 한국 정부가 자유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미 안보 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자리에 있던 글라이스틴 대사도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탄압 조치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지적하면서 가능한 빨리 야당과 타협하고 양보하라고 독촉한다.
브라운 장관은 이와 함께 부산 지역의 계엄령 선포가 더 많은 정치적 제약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활동은 당시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그거는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요.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것은 외부에 절대 알려지지 않게 제기를 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카터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박정희의 억압 정치가 해결되고 억압 정치가 자유화 조치가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는 부산 시민들이 민주항쟁에 나선 지 사흘째. 자유의 함성을 지르며 학생들로 넘쳐났던 부산대정문엔 총을 든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이날 새벽 0시를 기해 부산 전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공수부대 2개 여단으로 구성된 계엄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부산의 주요 대학과 관공서마다 배치됐다. 시위가 집중됐던 광복동과 남포동 거리에도 착검을 한 군인들이 활보했다. 시민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시 이곳에 모였다. 그러나 상황은 그때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이 군인들이 하니까 우리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럼 대열이 안 짜지더라고요. 거기서도 뭐 스크램 짜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한 명이 거기 정말 제가 봤거든요. 개머리판으로 막 셀 패는데 학생인지 일반 시민인지 하여튼 아마 대학생이 싶은데 그냥 죽이더라고. 이게 뭐 더 살벌한 거예요. 저녁이 돼서야 겨우 2천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계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수 있었다. 그러나 계엄군의 진압작전은 그야말로 무자비했다. 배후 세력을 캐내려는 공안당국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부산에서만 1000여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연행돼 군법회의에 넘겨지거나 기소됐다. 부산의 민주화 운동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이곳에 머무르고 있던 손학규도 이 무렵 검거됐다. 이건 뭐 배우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손학규가 나타났으니 딱 이제 배우를 만들기가 딱 좋아진 거죠. NCC라고 하는 이 기독교 그 민주화 운동 세력을 배우로 만들기에 딱 좋은 데다가 저는 더더군다나 목사도 아니고 그 서울대학교 학생운동 출신으로 감옥도 갔다 왔겠다 뭐 그러니까 뭐 딱 맞는 거죠. 지난 이틀 동안 치릿한 연교로 자욱했던 부산의 하늘. 이날따라 가을비가 내리면서 매캐한 공기를 깨끗이 씻어버렸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계엄군의 투입으로 부산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미국이 예측했던 대로 이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시민들이 외치는 간절한 바람은 부산을 넘어 뻗어나가고 있었다. 바로 이날부터 경남대학을 시작으로 인근 마산에서도 대규모 시민항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부산에 이어 마산과 창원 지역까지 통행금지 확대와 함께 계엄령과 비슷한 위수령이 내려졌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상황을 본국으로 보고한다. 마산경찰서장이 시위의 원인을 불순분자들의 지시라고 발표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글라이스틴 대사는 보고서 말미에서 경찰 발표와는 달리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참가했고 이런 정부의 발표를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 글라이스틴 대사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 열흘 전 주목을 끄는 내용을 담은 전문을 본국으로 보낸다. 먼저 한국의 유력 인사들마저도 박 대통령이 인해 장막에 둘러싸여 측근들의 말만 듣고 국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면서 통제불능에 억압적이고 어리석기까지 한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참을성을 잃고 말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예언을 했던 것이다. 치밀한 정보 수집 활동과 빈틈없는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던 미국. 어쩌면 유신 통치의 종말이 머지않았음을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신 정권을 지탱하던 중심,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존재가 부각된다. 부산에 계엄령이 내려진 직후인 1979년 10월 18일 새벽 2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직접 부산의 시위 현장을 둘러본다. 이날 청와대 보고에서 그는 체제에 대한 저항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비밀리에 진행됐지만 미국이 고집스럽게 제기했던 바로 그 문제. 김재규는 미국이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박 대통령에게 했던 것이다. 김재규 씨가 내 뒤에 미국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과연 어떤 교감들이 간 것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김재규의 어떤 그 오해였던 것인지 등등은 뭐 역사의 비밀인 것 같고 결국 그 정황적으로는 분명히 미국이 박정희의 결국 그 뭐랄까 한계에 대해서 효용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있다. 궁정동의 총소리와 함께 대통령 유고 사태가 벌어지기 넉 달 전 주한 미국 대사 글라이스틴이 한국의 인권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김재규를 만났던 것이다. 그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단도직입적으로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민주 인사들에 대한 위협과 김대중 연금 조치 같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재규는 이런 미국 대사의 지적을 분명하게 이해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어떤 말을 했고 미국과 어떤 교감을 했는지는 아직 기밀인 채로 남아있다. 다만 김재규가 현직 대통령 시해라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한 발언이 이런 추측을 더하게 할 뿐이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독재를 함으로써 건국 이후 가장 한미 간의 관계가 나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미국이 영원히 한국은 버리지 않겠지만은 유신 체제가 없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는 정책적으로 한국을 버릴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만일 바뀐다고 할 때는 또다시 6.25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1979년 10월) 유신 정권이 끝으로 치닫던 무렵 부산에서 시작해 인근 마산으로 번진 유례없는 시위 사태. 이 역사적 사건을 지금은 부마 민주항쟁이라 부른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다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그것이 설사 다소의 혜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은 그 물질적인 보상만 가지고 정치적인 억압을 용인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히 이제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신 체제와 같은 억압적인 독재가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졌다. 그로부터 열흘 뒤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진다. 그의 죽음과 함께 독재로 상징되던 유신 정권도 막을 내린다. 부마 민주항쟁. 미국은 이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인권은 무엇인지, 자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주의는 어떠해야 하는지. 미국의 기밀 문서들은 아시아의 동맹국 대한민국에게 마치 그들의 헌법에 나와 있는 조문과도 같이 말하고 또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룩한 그 숭고한 가치, 민주주의의 이념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상대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무시당하고 마는 모순으로 가득 찬 시대를 대한민국은 지나왔다. 민주화된 대한민국. 내 생각의 가치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유. 관용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